네, 안녕하세요. 이상화의 모래세무,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모래세무에 해당을 합니다. 29일이죠. 자, 2020년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걸로 장식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다루는 주제는 해외에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했다고 퀘스천입니다. 물음표. 자, 부제는 국세청이 만만하냐?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이제 상담 의뢰온 케이스였는데요.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관 변경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관 변경이 미흡하기 때문에 공증 철회라는 건 없습니다. 공증 철회하지는 않았고요. 공증 자체를 없는 걸로 본 거죠. 없는 걸로 보고 다시 정관 개정을 변경하고 정관을 이제 변경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주주 중에 한 분이 지분율이 한 30% 되는 이제 주주였는데요. 이 쟁점 주주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부터 해외에 계속 거주 중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의 주식수가 필요한 경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세무사가 왜 만만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의 차등배당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정관 또 바꾸고 차등배당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주주가 원래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차등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주주는 또 다른 사람이죠. 이 대표님의 자녀분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니 뭔가 시나리오는 맞춰가지고 왔는데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놓여 있다 보니 이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뭔가 하자가 있더라. 핵심은 뭐냐면은 실제로 정관 변경을 한 거는 2020년 한 10월 달에 변경을 했대요. 그렇게 이제 판을 짰더라고. 근데 공증 날짜는 이제 12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주주가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은 차등배당 같은 케이스에서는 모든 총주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저 주주는 어떻게 도대체 동의를 했을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먹튀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나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건 아닌지 좀 심각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총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정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주총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족회사인데 주총이 필요한가? 밥 먹다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 급여 얼마 할래? 나 얼마 할 거야. 자, 이번에 차등배당 할 건데 할래? 할 거야. 주총 맞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지배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절차법이에요. 절차가 완벽해야지 이게 유효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자, 앞으로는 국세청이 걸 겁니다. 왜? 지나치게 기술력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기 싫어도 잡게 됩니다. 누가? AI가. 자, 주총 서류만 구비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서류를 지금 만들 수도 있잖아요. 2019년 3월 달에 주총 서류를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프린터로 뽑으면 되잖아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공증을 받을까요? 자, 국세청에서 나중에 딴지를 걸게 뻔하니까 나는 이 날짜에 정관을 개정한 게 맞아 라는 거를 선언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증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문가를 찾아오셔야겠죠. 자, 다음 내용. 정관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냐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대표의 급여는 일반 종업원의 500배로 한다.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요. 근속 기간은 5년이 되기만 하면 곱하기 5를 해서 25년을 근속한 걸로 친다. 이런 식으로 정관을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관의 내용은 상법의 제361조 총회에 관한 주주총회죠. 본법, 상법이죠.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안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자, 정관은 상법에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착용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정해진 정관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주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주총에 있는 거는 결의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 굉장히 동화 속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차등배당을 하고 싶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우리는 차등 배당을 하기로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 반드시 정관에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정관은 어제 날짜로 작성을 해서 2019년도에 있었던 정관이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싶겠지. 그러나 이 정관이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정관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딴지를 걸 거냐는 거죠. 국세청. 네. 국세청이 만만하니 이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주주총회 이제 중요성이 나오는 건데요. 의사결정 기구라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사회도 의사결정 기능이 맞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주총.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뭘 하는지, 주총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군데다 몰면 편하겠죠. 그래서 자본금이 간혹 가다가 10억이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자본금이 10억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사회를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총만 열어서 뭔가를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본금을 절대 10억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머리를 한술 더 써서 머리를 좀 써보죠. 이사회 권한을 막 높이고 싶어. 주주가 꼴 보기 싫어. 그러면은 증자를 막 시켜가지고 자본금을 10억을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사회를 다 장악해서 이사회에서 웬만한 거 결의하시면 됩니다. 이거 팁이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주총회 의사록이 됐던 이사회 의사록이 됐던 회의록이 되겠죠.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주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고 거의 90% 이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99%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1%는 진짜 아주 악착같이 제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총이 있다 하더라도 참석 주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갖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잘 못 나가서 그렇지 옛날에는 허다해요. 해외여행 가 있고 출입국 기록이 국세청은 아주 그냥 쉽게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속일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참석했다고 되어 있지만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 방금 얘기를 드렸고 대리 행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왜? 아버지 혼자 다 해놓고 자기 뭐 자녀가 됐던 아니면 차명주주가 됐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지우지할 수 있으니 내가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임장 하나 받아놨어요. 위임장을 2013년에 받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되냐라는 거죠. 그럼 2019년에 받아놓은 건 될까요? 되냐라는 거죠. 자꾸 왜 물어보냐면은 답변을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까지 위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주주가 특정인에게 계속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명주주라고 손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보입니까 그 사람은? 말이 좀 언행이 거칠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주주총회 참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참석을 하게 되는데 대리인이 그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의결권을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근데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돼요. 어떤 분은 사본을 가지고 오겠죠. 자, 사본은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법에서 안 됩니다. 법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조차도 모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나중에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네, 나중에 제출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해보자는 거죠.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국세청 조사관님 앞에서도 그렇게 딴지를 자꾸 이렇게 뭐 저희가 속된 말로 뭐 깐죽된다고 하잖아요.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상법의 363조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항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항에 통지서 반드시 보내라는 거예요.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다만 이하의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찮으니까. 제가 이제 어록을 하나 남겼지 않습니까? 몸이 귀찮을수록 굉장히 안전하고요. 내 몸이 편하다 싶으면은 세무서와 아주 많이 가까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왜 단 한 번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네, 우리 회사는 사이즈가 크지 않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회사들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5억짜리 회사든 2억짜리 회사든 다 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시대가 몇 년 안에 반드시 온다라고 2015년부터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어서
2항에 보면 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적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한다. must. 그리고 3항에 보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10억 얘기 나오죠. 10억 미만의 회사 같은 케이스에서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은 기간 단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4항에 보면은 10억 미만인 회사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소집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사항을 굉장히 좋아요. 우리 회사는 10억 미만이고 소집 통지도 안 해도 되고 총주주 동의도 받았고, 근데 어디서 하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총주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주가 미국에 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입증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거를 누락하는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땐 90% 이상. 근데 왜 안 나왔다? 우리 회사는 사이즈가 작다. 언제 나온다? AI가 잘 돌아갈 때. 자, 그러면 이거를 실수를 한 거를 계속 각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한테 문의를 주시고, 많이 해본 사람이 전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왜 잘할까요? 세무사가 상법을 얘기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 사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본 회사도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주주전원 동의가 했대. 그래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총 의사록을 별지에다가 주주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주주전원이 날인되어 있으나 쟁점 주주가 최근에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관 변경을 했냐 이거지, 내 말은. 근데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 차등배당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특별결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정관 변경했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케이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토탈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 3번에 보면은 주주총회 전에 쟁점 주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최소한의 이 내용도 하지 않았다. 뭐 몰래 하는 거죠. 이 주주가 좀 똑똑한 주주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총 자체를 무효로 삼는 뭐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했겠지. 그러니 그거 가지고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되판 또 보면은 1978년도에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최근 같은 케이스는 주주총회 취소라든지 무효 같은 케이스에서는 뭐 취소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2개월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 자체를 이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소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거 아닌 건지.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 치자고요. 근데 국세청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깐죽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도 아우르면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관에 없으면 그러면 효력이 없냐라는 거죠. 자, 정관에 규정이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이그젬플로 본다 그러면은 규정이 없는 높은 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전액 부인하는 케이스. 정관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들을 이제 있어야 된다고, 그냥 핵심을 이제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정관 규정을 변경한다 그러면 적어도 변경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뭔가를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든지 급여를 가다가 올린다라든지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었을 때에 국세청의 눈치를 제발 보지 말자. 보자라는 얘기에 해당을 합니다. 봐야 되는데도 우리 회사는 지급하지 않는다.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된다 하면 제발 조사가 나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세무사한테 맡기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관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하면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익잉여금 대비해서 배당 총 금액을 무시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결국에는 다 가지급금으로 분류돼서 배당 무효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하고 민법하고 세법하고 근로기준법, 자본시장 통합법 등등등 정관의 근거가 되는 모든 법령들이 일정 주기로, 세법은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두세 번은 개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상법도 올해 하나 개정된 것 같고요. 민법도 개정되겠죠. 이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니 최신 법령을 반영해서 트렌드를 따라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국세청보다 더 잘할 자신 있으면 하시고요. 더 잘할 자신 없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발생 시에 임박해가지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관에 대해서 자체 법규입니다. 회사에 대한 자체 법규를 만들어 놓는 부분인 거고요. 형식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상법은 형식입니다. 세법은 실질이죠.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은 뭐가 우선합니까? 실질이 우선한다, 세법의 입장.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형식이 우선한다, 상법.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맞는 거예요? 자, 국세청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형식하고 실질을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딴지 거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 몸이 바스러지도록 힘듭니다. 왜? 머리가 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 자, 정관의 내용을 보면은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법무사님의 영역입니다. 등기와 관련된 거. 정관의 1조부터 7조까지 해당을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 근데 왜 넣어놨어요? 반드시 없어도 상관없지만은 돈 되는 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무사님들이 잘 모르는 영역, 세무사님도 역시나 잘 모르는 영역. 누가 아냐? 많이 해본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의적 기재사항 몇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중요하고요. 주주총회 중요하고요. 이사회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세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만약에 잉여금을 한 20억 정도를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이 됐던 이익 소각이 됐던 20억을 한 번에 한번 옮겨 보십시오. 국세청에서 연락 올 확률은 95% 정도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잉여금 한 5억 정도 옮겼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 올 확률은 한 30%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억씩 매년 옮깁니다. 그럼 국세청에 연락 올 확률은 60%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인터벌이 이제는 서서히 5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락이 올 것이고요. 2억에 해당하더라도 연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맞잖아요. 왜? 그게 논리가 맞잖아요. 금액이 크다고 건드리고 금액이 안 크면 안 건드리면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온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자신 있게 유익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 1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